걱정 이제 안녕. 홈티와 함께 너희 손을 올려보세.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홍티 경매는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경매 전반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만든 홍티 경매 질문의 답 유튜브 채널은요, 부동산 경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면서 궁금했던 사항들, 그것들을 모두 제가 낱낱이 샅샅이 살펴서 답을 드리는 경매 Q&A 채널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질문이라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홍티 경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그 많은 질문들 중에요, 조회수가 높고 또 이 질문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판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홍티 경매 유튜브와 더불어서 질문의 답 유튜브 채널도 제가 꾸준히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응원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께서 경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요, 그리고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그 즉시 소유권이 취득이 되겠죠. 즉 진정한 소유자가 된 건데요. 자, 그럼 질문 시작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는 임차인이 관리비도 내지 않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일체 계속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냥 낙찰받은 제가 낼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행태가 너무 괘씸합니다. 그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말까요? 보증금 배당을 못 받도록? 그런데 임차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틸 테니까 누가 손해인가 두고 보자라고 하는데 임차인 얘기가 맞을까요?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도 확인서는요, 낙찰자와 이사협의가 잘 되었다는 일종의 합의각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합의각서를요, 경매계에 제출해야 배당 종결 후에 임차인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배당이 종결돼도요, 명도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경매계에서는 누구한테 재촉을 하겠습니까? 바로 낙찰자한테 연락해서 재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 급한 낙찰자가 이사비도 듬뿍 줄 수밖에 없고요, 명도 확인서도 내어주는 결과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괘씸한 임차인과 합의하고 싶지 않다, 난 이 사람하고 절대 얘기 안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이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실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해당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이 일정이 또 빡빡하니까 그 일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관 사무실에 일이 많다면 신청한 다음에 거의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현명한 명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법적인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수임료보다 적은 미납관리비를 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서류 제출,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는 민사 본안 서류에서 소장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를 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사건명을 클릭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선택을 하고요, 소가 구분해서 금액을 선택하고 미납된 관리비와 공과금 액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소송 목적의 값, 즉 소가라고 하는 거는 이자나 기타 정신적인 피해 보상 금액까지 대략 산출해서 함께 기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임지세 계산은요, 지금 보이는 계산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출 법원은 해당 경매 물건지 관할 법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당사자 입력을 할게요. 당사자 구분은요, 원고, 선정 당사자에 해당 없음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민번호, 당사자명, 그 다음에 주소, 송달 장소를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원고와 피고의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자, 청구 취지는요, 제가 작성한 것을 예로 참고하시고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 역시 제가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미납된 관리비와 대금 납부 이후부터 월세를 계산해서 기입하시고요, 기타 임차인의 배짜라는 그 투의 막무가내 문자 내용이나 낙찰 후부터 임차인에게 보낸 그 안내서,
이런 것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다면 다음 단계로 입증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마무리를 하셨다면요, 다음 3단계 작성 문서를 확인하시고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하고 마지막 문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런데 배짜라고 약 올리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또 관리비도 내지 않고 어차피 네가 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임차인의 얄미운 행동에 경종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고 또 직접 통화 시도한 거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보장을 보내고 언제까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행을 하고 미납된 관리비와 월세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도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낙찰자를 소위 호구로 인식하고요, 함부로 대하는 그 무지막지 임차인에게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경매를 이어가실 계획이라면 경험 삼아서 한 번 정도는 나홀로 전자소송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의 답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질문의 답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홍티경매 카페에 가셔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올리시면은 제가 명쾌한 답을 꼭 달아드리고 또 방송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경매의 질문의 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 시작할게요.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빌트인 가구는 최초 분양가에 포함이 되기에 낙찰자의 소유가 맞겠죠? 그런데 낙찰받고 가보니까 집은 빈집이고요,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최초 분양 당시 그대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경매 전문가라고 하는 어느 분께서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거다, 낙찰받은 집에 가전제품까지 덤으로 생겼으니 행운은 아니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그분 말씀대로 여기 있는 가전제품을 몽땅 가져도 될까요? 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최초 분양가에 포함된 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낙찰자의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남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경매물건, 매각물건 명세서에 점유자 현황 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경매계를 방문하셔서 서류 열람을 신청해서 서류 속에 혹시 살던 분의 연락처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라 제가 권해드립니다. 연락처를 찾았다면 즉시 통화를 시도하셔서 해당 가전제품을 버릴 건지 가져갈 건지 확답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냥 버리라고 하거나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자로 그 내용을 받아서 꼭 보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면 좋은데 연락처도 없고 점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진짜 그야말로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점유자를 찾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남겨둬야 됩니다. 일단 법원에 서류 열람을 신청한 내역, 그 내역 기록이 남거든요. 그 기록하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 현관에 붙여놓은 메모를 찍은 사진, 당신 이 물건 안 가져가면은 내가 처리합니다라고 하는 걸 찍어놓은 거,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해당 물건 오피스텔 관리소장님에게 보낸 점유자의 행방에 관해 묻는 문자 메시지 역시 캡처해서 보관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내 짐을 찾으러 왔다고 찾아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때를 대비하는 증빙 자료가 이래서 필요한 거랍니다. 결코 주인 없는 물건들은 없어요. 버리고 간 것 같다는 외관만 보고 함부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부서진 책상이나 깨진 TV라도 일단은 그대로 보관했다가 일정 기간의 기다림을 꼭 갖고 그리고 나서 처리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홍티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번 떠난 그 경매 물건에 살던 분들은, 그 점유자는 다시 찾아오는 일이 사실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의 답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질문의 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의 답,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를 낙찰받으면 수익이 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현재 도로 경매 물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00개의 경매 물건 중에 도로는요 118개가 검색이 되네요.
거의 경매로 나오는 도로는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요. 도로를 낙찰받으면 지료, 즉 통행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전혀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도로법 제3조를 보면은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 즉 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낙찰받고 관할 시군청이나 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인건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보상 신청을 해서 지려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돈이 없다고 소위 배째세요 라고 버틴다고 하면 제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요 쉽게 승소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도로 지목이 대지고요 10년 이상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투자를 강권하는데 이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관할 시군청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요 매수 청구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역시 승소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해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상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보상을 예상하고 도로를 낙찰받고자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있다면요 도로계획 시행 관할 주체가 토지주택공사인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이든지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확실한지 여부를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를 사용하는 인건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즉 지려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요 혹시 경매로 나오기 전 그 도로 소유주가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를 했다고 하면요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도로를 사용하도록 승인서를 써줬다고 하면은 지려 청구 소송 자체가 재판도 없이 그냥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땅인데 괜찮지 않겠냐 사람 통행할 정도의 그 폭만 남겨두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이것도요 형법 제 185조에 의해서 교통방해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요. 결국에 이 도로라고 하는 게 큰 수익이 되는 경매 물건보다는 그냥 소유권만 취득을 하고 남는 것이 없는 헛수고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직시해야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이것만 알면 무조건 돈이 된다. 돈 되는 확실한 도로 경매 1000만원 주고 산 도로 1억대다. 이런 허무맹랑한 여러분들 뜬구름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네 번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질문의 답 네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금보다 국세와 지방세는 우선으로 배당이 된다는데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체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답을 드릴게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금보다도요. 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보다 우선인 영순위가 바로 경매에 소요된 감정평가 비용과 기타 법원의 송달료 등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당해세, 즉 해당 경매 물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역시 우선으로 배당이 됩니다. 당해세는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속합니다. 결국에 경매로 인해서 강제적인 절차로 매각은 되지만 그 해당 부동산에 낙찰된 가격에 따른 어떤 세금과 국세, 지방세는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홍티의 구체적인 답 들어가겠습니다. 당해세가 아니더라도요, 법정 기일, 즉 과세 확정일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앞선다고 하면요, 빠르다고 하면 이 조세 채권 또한 임차인의 배당금보다 우선하여 변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 즉 과세 확정일을 확인해보고 입찰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세 확정일, 법정기일을요, 국세기본법 있고요, 지방세법 있고요, 국세증세법 있고요, 이렇게 정해진 법령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홍티의 두 번째 답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세금은요, 철저히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이 얼마가 체납됐는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식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되고 혹시 모를 세금이 그 배당금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 범위 안에서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가격이 1억이에요. 근데 임차인의 배당금이 9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경매 비용들, 즉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50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체납 세금의 범위가 그 남은 50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임차인의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납 세금이 500만 원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해당 경매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셔갖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매계장님한테. 정말 의외로 구체적인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그 친절이 막 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예의를 갖추시는 거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 정말 친절하게 예의 갖춰서 정말 인사를 잘하고요. 야, 이 사람 정말 상냥하고 예의 있다.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오늘 네 번째 질문의 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섯 번째 질문의 답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